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통일 특강일 통일학 기초과정을 강의하는 이동춘 교수입니다.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어, 여러분을 뵙고 강의를 시작한 지 저로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군요.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미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한 학기 동안 강의한 내용 중에 여러분하고 다시 기억하고 싶은 내용들, 그 모든 부분들을 추려서 종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여러분이 이미 지난 수업을 통해서 이해하셨다시피 또 이해하고 계시다시피 통일특강 1입니다. 그러니까 통일학 기초과정이죠. 글자 그대로 통일학을 배우는 기초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통일의 정의, 통일의 내용, 그리고 방법에 이르기까지 통일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되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수업입니다. 이게는 기초과정, 글자 그대로 기초과정이에요. 개론 정도의 수업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개론이라는 것이 꼭 수박 겉핥기 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일종의 나무를 잘 보이기 위해서는 숲을 먼저 보는 일이 필요한데요. 마치 그와 같아요. 나무를 잘 보기 위해서 숲을 먼저 보는 일종의 전체를 이해하는 수업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잡다하게 건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밀하게 물론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세밀하게 다루지만 세밀하게 다루기보다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그런 수업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수업의 특성답게 통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통일이 무엇인지 글자 그대로 정말 글자 그대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의 통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나누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아예 첫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기초과정답게 통일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상식을 한번 동원해 볼까요?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나름대로 노트에 한번 정리도 한번 해보시죠. 자, 통일이란 그렇죠. 둘 이상의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 바로 그게 통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둘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통일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 개가 함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 하는 것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적인 행위일 수도 있지만 의타적인 행위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또는 누군가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원해서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 하나가 되기도 하죠. 사실 우리의 분단이 우리가 원해서 분단된 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해서 우리의 슬픈 분단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여하튼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수업에서 다루는 통일은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일론이 아니라 한반도라고 하는 한정된 또는 특정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반도 통일이 무엇이냐, 이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물론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갖고 많은 이야기와 많은 내용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관심, 궁극적인 관심은 일반적인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통일이란 무엇일까요? 한반도 통일이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의 민족이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단된 상태를 두고 다시 하나가 되길 수고하고 염원하는 것으로서의 통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리적으로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정치적으로도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민족 아닙니까? 하나의 민족인 우리가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분단된 상태를 다시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체의 행위, 이 염원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는 일체의 태도들, 바로 이것이 통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고의 결과 또는 이러한 수고들의 열매가 통일인 거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통일 개념은요, 일반적인 통일 개념이 아닙니다. 특정한 통일 개념입니다. 이 특정한이라는 말은 특별이라고 하는 말과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한반도의 현실이 특별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통일 개념은 특별한 통일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 사실은 지구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물론 국가 내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민족 간의 분쟁이지 우리처럼 민족끼리의 분쟁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 분쟁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곳에 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PPT 화면에 보고 계시다시피 하나의 지도가 떠져 있는데 뭐 잘 보이시지도 않는 분도 있고 잘 보이실 분도 있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지도 안에 세 개의 주요 분쟁 지점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영토 분쟁도 있고요. 종교 분쟁도 있고요. 민족 분쟁도 있고요. 자원 분쟁도 있고요. 또 기타 등등의 분쟁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민족 분쟁인데요. 이 민족 분쟁은 민족끼리의 분쟁이 아니라 민족 간의 분쟁이에요. 다른 민족끼리 서로 분쟁을 하는 거죠. 네. 뭐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이야기를 하자면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에서는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간의 분쟁이 있고요.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또 서사하라에서는요. 모로코와 서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간의 분쟁이 있고요. 카슈미르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3국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란만에서는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 간의 분쟁이 있고요. 지브롤터에서는
영국과 스페인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이해하시다시피 이들 지역에서의 분쟁은요, 민족 간의 분쟁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 내의 분쟁이고 분단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통일, 특정한 통일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정하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한반도 통일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다가 오늘 수업은 통일에 대한 기존 패러다임에서 현실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현실에 맞는 통일론이 무엇이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통일이 무엇이냐, 이 두 관점에서 통일 문제를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의 길로 접어들기 위해서 그때 참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수고를 바탕으로 하되 현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통일 방법론 내지는 통일 철학, 통일 비전, 통일 전략을 찾아보는데 이 수업에 한 학기 분량의 시간들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가 아닌 현재에 기댄 내일의 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지나간 패러다임은 참고할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늘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나면 꽤 이해가 생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한반도 분단 이후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취해온 통일 패러다임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남한 정부 내에서 취해왔던 통일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니까요, 대략 6시기에 걸쳐 역동적으로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는 1948년부터 1960년대에 패러다임이 있었고요. 1970년부터 1980년대에 통일 패러다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로 구분되어지는 건 1990년대 통일 패러다임이 있었고요. 2000년대 초반에 통일 패러다임을 구분해 볼 수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는 2008년부터 2017년대에 일어났던 통일 패러다임을 구분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대 이후에 통일 패러다임이 있었던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대, 그러니까 1948년에서부터 1960년대, 그러니까 분단 직후부터 60년대에는 분단 초기로서 일방적이고 흡수적이고 배타적인 통일 패러다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의 원인을 북한에 두고 소련에 두고 남한이 일방적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흡수해서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히 북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통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일 패러다임이 60년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전개되어진 통일 패러다임은 국제 정치적으로 긴장이 완화되던 시기였기에 이때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 경쟁의 국내 정치용 통일 패러다임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일종의 국내 정치 무마용으로 이런 대화를 일종의 쇼처럼 그렇게 내놨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화의 진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탈냉전기로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가운데 남한의 민주화가 이행이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적 변동의 흐름 속에 전개된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정치적 변동의 흐름도 생기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공산 국가들이 붕괴가 되면서 북한의 정치적 변동이 생겼고, 그런 흐름 속에서 민족 중심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났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의 출범 속에서 상호 의존 협력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볼 수 없었던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난 거죠. 남북 간의 상호 의존과 남북 간의 상호 협력적 통일 방법론을 찾는 그런 통일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다가 2008년부터 2017년대까지 이때 한국의 보수 정권이 재집권을 합니다. 이 재집권 이후에 전개된 통일 패러다임은 한반도형 신냉전 통일 패러다임이라고 이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냉전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신경전을 벌이는 거거든요. 상호 의존 협력적 통일 패러다임에서 이전 정부들에 의해서 남북 간의 분위기를 풀어가려고 하던 상호 의존 협력적 통일 패러다임에서 신냉전 통일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남북 간의 기류가 냉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18년대 이후 오늘까지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의 재출범이 되면서 이때부터 다시 상호 대화적 통일 패러다임이 나타나죠. 대화하자라고 하는 분위기,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2018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통일 패러다임입니다. 이렇게 분단 초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통일 패러다임이 전개되었던 과정들을 새로 그때마다 통일 패러다임들이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눈여겨보면서 정리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한국의 보수 정권 하에서는 북한 체제의 불확실성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북한 체제가 불확실하다. 이전보다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니 북한을 흡수 통일하자 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를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이끌어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북한의 강력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갈등이 이제 증폭이 되거나 남북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한 내의 사람들끼리 남남 갈등의 골도 당연히 생기게 되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 정권 하에서는요, 남남 갈등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한미 간의 갈등도 심각하게 표출이 됩니다. 미국이 끊임없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미국이 한반도 분단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 역사적 내용을 아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지금 한반도 통일에 관여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의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은 굉장히 불편하고도 속상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경우에 남북 갈등과 남남 갈등,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남남 갈등과 한미 갈등이 그렇게 우리의 시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남북한 정부가 양산한 통일 방안은 우리께는 퍼센티지 상으로 보면 대부분 적대성을 심화시키는 분단 친화적 통일 방안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는 분단 친화적 통일 방안인 거예요. 분단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볼 생각을 하기보다는 분단의 원인을 이제 북한과 그리고 북한에 동조하는 다른 나라들에 두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방안의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반면에 화해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방안은 남한 내부로부터 대부분 거친 도전과 저항을 받곤 합니다. 뒤에 가서 더 살펴보겠지만 화해와 평화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일 방안을 내놓으면 북한 퍼주기다. 이러면 북한에게 적화 통일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도전과 저항을 받곤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동안 남한 세력 내에서 제안한 통일 담론들은 어떤 통일 담론들이었을까 궁금해지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통일은 과거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과거사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지만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작업은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그것은 오히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통일은 미래지향적인 창조적 행위입니다.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창조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이 되어야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통일의 것들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하고 그 성찰에 의한 새로운 철학과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타령하고 현재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긍정하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끊임없이 지향하는 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 답을 적어 제 폰으로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이 이 수업을 통해 이해한 통일이란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저와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통일이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이 이해한 통일이란 무엇인지를 제 폰으로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름과 함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 공존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역량의 첫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하고요.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주민들 간에 그리고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스스로 간에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북한 구성원들 모두가 이 역량을 갖추게 될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런 두 개의 역량 내지는 두 개의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념의 차이로 인한 남남 갈등만으로도 힘든데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간의 편견과 차별에 따른 남북 갈등이 더욱 덧붙여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앞날은 장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갈등 해소와 화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에게서 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볼 수 있듯이 갈등 해소와 화해를 위한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 역량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수업에서 다룬 내용의 요지는 무엇이었죠? 화해, 평화, 통일. 이것은 통일 3종 세트다였습니다. 발음이 안 되네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은 통일 3종 세트다. 이것이었습니다. 결국 화해를 거치지 않은 평화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강제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어요. 싸우지 마, 시끄러, 입 닫어, 그만해, 이렇게 어떤 힘을 가해서 강제적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를 거치지 않은 강제된 평화는 불안한 평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평화 없이 이루어진 통일,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평화, 아니 통일, 무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통일은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 무늬만의 통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통일은 언제나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는, 언제든지 다시 분열될 수 있는 한시적 통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화해를 거치지 않은 평화는 불안한 평화이고, 평화 없이 이루어진 통일은 한시적 통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수고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고 끝에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통일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행복입니다. 통일은 선물이고 통일은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위해 쏟는 수고는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한 학기 수업 내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수업에서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수업에 우리는 몇 분의 철학자들을 초대를 했는데, 칸트, 그리고 헤겔, 그리고 마르크스, 이 세 분을 우리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키워드인 통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의 수업에서의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이 세 분의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들의 사상들을 통해서 이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통상 철학의 근대적 정체성을 확립한 철학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칸트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철학 사상들을 자신의 사상에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 모든 철학들의 자신의 사상을 흘려보냅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았던 이후의 철학자들은 칸트의 사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칸트는 계몽주의 철학의 최고의 정점에 선 철학자로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칸트를 우리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그가 쓴 영원한 평화론, 어떤 책에는 영구평화론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철학적 기획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평화론 때문에 우리는 그를 우리 수업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영구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할 도덕적 실천 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 책에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가 가능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가능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결국 그는 이 책을 통해 영구평화만이 정치상의 최고선이며 인류가 이성을 지니고 있는 한 계속 노력해야 할 도덕적 실천 과제라고
강조를 한 것이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꾼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업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화해와 평화 아닙니까? 화해와 평화를 통한 통일 아닙니까? 그래서 칸트를 소환했습니다. 칸트의 그의 종합의 사상은 최고입니다. 헤겔은 역사의 진보를 통한 종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먼저 세계사란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 과정이며 우리는 그 과정의 필연성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는 세계사를 진보 과정으로 봤는데 자유의식에 있어서의 진보 과정이라고 했고 그 진보 과정을 우리는 필연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이성의 관계 개념과 연결되어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성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 태도, 행위 이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것이고 실천해낸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가 애쓰고 하는 이 모든 수고가 진보적 수고든 그 어떤 수고든 이것은 다 이성이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이루어 가기 위한 관계의 다름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보편적 논리는 이런 정념의 드라마 속에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갈등하고 소멸하는 운동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과 정념을 긍정한다는 것이 이성의 관계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결국 변증법적 역사 발전에 의해서 이성의 관계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역사가 이루어내는 변증법적 종합으로 궁극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 수업의 입장에서 차용해 오고 정리해 본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결국 분단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민족 내 갈등과 긴장을 지속시키고 있는 현실이지만 해겔의 변증법적 역사 이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본다면 결국 분단 문제는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성의 관계에 의해 우리의 개인적 열정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열정의 수고 없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르크스의 출발점은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학문이었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론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천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마르크스가 한평생 추구했던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결단이자 그런 변화의 주체가 노동자 계급임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이들 노동자 계급이 중심이 되어 모두가 노동자이든 자본가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전역과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마르크스가 꿈꿨던 사상입니다. 평생 그 사상을 연구했죠.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날카롭고 무섭고 폭력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끊임없이 추구했던 것은 모두가 저녁과 여유가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마르크스의 실천적 학문의 작업은 마르크스에 앞선 모든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그중 무엇보다도 전격적인 사상적 작업은요, 의식은 물질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보다 물질이 선행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컨대 주머니에 돈이 넉넉한 사람이 얼굴 표정이 밝은지, 주머니가 빈 사람이 얼굴 표정이 밝은지, 이것을 따져 물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물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마르크스의 입장이었어요. 정신보다 물질이 선행한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이들이 마르크스는 물질만 추구한다, 인간을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한다 라고 이해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오해입니다. 마르크스의 사상의 출발점은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상이나 의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인간이 마르크스 사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다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인간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것이 마르크스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의 사상을 만들어낸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은 나 자신 또는 나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서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만들어지는 상호적 연대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관계들에 의해 규정이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마르크스는 인간을 사회적 재관계의 총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그러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했습니다. 현재의 상태를 변혁하고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는 뒤바뀐 의식에 대한 비판과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뒤바뀐 의식을 일으키는 사회적 관계를 뒤집는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르크스를 우리 수업의 화두인 통일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마르크스적 의미에서 볼 때 바로 통일은 분단의 환경들과의 화해의 결과요, 이들로부터의 해방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들과의 화해의 결과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분단의 환경들로부터 해방의 결과가 통일이라는 거죠. 바로 이 해방은 모든 분단의 이유들과 변명들과의 투쟁을 통해서 얻는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분단의 환경들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왜 분단되어야 하는지, 왜 우리는 계속해서 분단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유들과 변명들, 그것들과 투쟁해야 이 분단의 환경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모든 민중들이 단결해야 이 모든 물질적, 물리적 조건들로부터 분단의 물질적, 물리적 조건들로부터 극복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므로 이러한 극복을 위해서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을 혁명적으로 극복한 예로서의 개성공단이 필요한 거고, 이 개성공단과 같은 것들이 더 만들어져야 되고, 현재 중단되어 있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개성공단은요, 분단을 해방시키고 통일로 가게 하는 화해의 징검다리인 것이죠. 통일을 향한 수고는 기존의 기득권적인 이데올로기인 분단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기 위해 전 국민이 단결해야 하는 수고여야 합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통일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모든 민중들이 단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통일이 신학이 전공이 아닌 분들에게는 좀 난감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이. 그렇지만 신학대학이라는 특성상 신학자들을 다루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이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학교 안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내내 신학 혹은 신학자, 성경 혹은 성경적 또는 신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매우 많이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어, 이런 내용 좀 서둘러서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좀 더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업에 초대할 신학자들은 칼바르트, 그리고 폴 틸리, 그리고 보네포입니다. 그런데 초대를 하다 보니까 모두 독일 분들이네요. 지난 시간에 초대한 철학자들도 모두 세 분 다 독일 철학자들이었는데, 우리 수업의 주제인 통일에 맞는 학자들을 선별해서 초대하다 보니 어찌어찌 이분들이 되었지만, 이렇게 독일 학자들만 초대하게 되었지만 사실 이분들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칼바르트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바르트에 대한 세간의 대표적인 평은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동과 서 이 냉전의 항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새롭게 대도하는 소련 공산주의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철학적인 체계와 마주했죠. 이것을 대하는 바르트의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은 바르트를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궁금증은 이것입니다. 그는 동서간의 냉전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했기에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국 속에서
그가 어떠한 태도를 취했기에, 어떠한 입장, 어떠한 사상을 견지했기에 동서를 오간 평화의 비둘기라고 사람들은 바르트를 평가했을까요? 바르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두 개의 강대 세력권 안으로 편입되는 것에 그다지 놀라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르트는 그러한 과정이 세계의 자연 역사에 속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늘 나타나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늘 나타나는 현상이고 모습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는 교회는 그 어느 편에도 손을 들어주거나 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르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인 공산주의자가 될 수 없듯이 원칙적인 반공주의자, 즉 자본주의자가 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공산주의 체제도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다고 그럽니까? 세상에 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나그네 인생을 산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그러므로 이 세상의 공산주의 체제도 이 세상의 자본주의 체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양대 세력의 대립 속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느 한편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희망 안에서 두 체제의 대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지시해야 하며, 그렇기에 두 개의 이데올로기, 즉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동시에 비판하고 더 높은 하나님 나라의 상응 형태로 이 양자를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바르트는 보았던 것이죠.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두 거인들 틈에서 오직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두 개의 커다란 세력을 단순히 흑백 논리에 따라 선과 악으로, 빛과 어둠으로, 천사와 사탄으로 나누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흑백의 논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제3의 길, 곧 그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것이냐 저쪽으로 갈 것이냐, 두 양대 체제 속에 있는 이 세계 내에서 교회가 자본주의로 갈 것이냐 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선이고 둘 중에 하나는 악이고, 둘 중에 하나는 빛이고 둘 중에 하나는 어둠이고, 둘 중에 하나는 천사고 사탄이고 라고 나누어 판단하고 입장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제3의 길, 그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르트에게는 오직 교회의 길, 즉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한 것이었기에 극단적 대립을 조장하는 그 어떠한 형태도 배격했던 것이죠. 원칙적인 자본주의 못지않게 원칙적인 반공주의도 나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르트가 말하기를 원칙적인 반공주의는 공산주의 그 자체보다 더 크나큰 악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반도 분단의 현실에서 바르트의 정리를 따라 우리의
현실을 정리하자면 교회는 좌우도 중립도 아닌 교회만의 제3의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좌우, 좌파, 우파 또는 중립, 이 둘도 아닌 중립이라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교회만의 제3의 길인 우리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폴 틸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것입니다. 폴 틸리를 두고 사람들은 철학자의 신학자이며 신학자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죠? 틸리는 철학 위에서 신학을 했고 신학 위에서 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시대에 대답하는 신학을 추구했죠. 그래서 그의 신학은 매우 특별합니다. 이러한 그의 신학 방법을 일컬어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관관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학의 영원한 상수인 메시지와 상황을 상호 대립시키거나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지 않고 이 양자를 상호 연관시켜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려는 신학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인 상황을 상호 대립시키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폴 틸리는 이것을 대립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배타적으로 강조하거나 배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양자, 즉 영원한 상수인 하나님의 말씀인 메시지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로서의 상황을 상호 연관시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폴 틸리를 연구한 일부 신학자들은요,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을 아래로부터의 신학 방법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주관적인 신학 방법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틸리의 신학 방법은 위로부터의 방법이나 아래로부터의 방법이 아닌 오히려 위로부터의 방법과 아래로부터의 방법을 통일시키고 있는 주객 통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중심의 방법이냐 상황 중심의 방법이냐가 아니라 메시지라고 하는 위로부터의 방법과 상황이라고 하는 아래로부터의 방법, 즉 위로부터의 객관, 아래로부터의 주관, 이 두 개를 통존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틸리의 상관관계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위와 아래, 메시지와 상황, 객관과 주관 어느 한쪽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양자, 다시 설명을 하면 위와 아래라고 하는 양자, 메시지와 상황이라고 하는 양자, 객관과 주관이라고 하는 이 양자를 똑같이 강조하면서도 이 양자를 상호 의존 속에서 통일시키고 있는 제3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틸리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은 근본적으로 주관과 객관의 상호 의존을 통해 주객 분리를 극복한 주객 통일성의 신학이고, 객관성의 신학과 주관성의 신학 사이의 분열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킨 주객 통일성의 신학입니다. 이러한 폴 틸리의 신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분단 현실에서의 필요한 아이디어는 바로 중재와 화해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폴 테일리를 통해서 얻게 된 아이디어 속에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될 분단 극복 신학 담론은요, 중재와 화해 신학 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열과 갈등을 당연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주객 통일성의 신학 담론이 우리 한국교회의 통일신학 담론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작 보여드려야 했을 것을 지금 보여드리네요. 이번에는 보네포, 이 보네포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아이디어를 정리해보죠.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제까지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네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누구인가를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찾아낸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은 모두를 위해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위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보네포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데,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모두를 위해 화해를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보네포가 깨달은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와 미가가 소리친 대로 이 땅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고, 이것을 보네포는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네포가 히틀러 암살단에 가담한 것을 두고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폭력을 통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평화적이었다는 윤리적 정죄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의 자유 안에서 일으킨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었죠. 이것에 비추어서 한반도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제는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그 분별로서 구체적인 것이 우리 시대의 미친 운전사, 즉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가 미친 운전사인데, 그를 분별하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은 언제나 인간의 자기 목적을 따라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공동체, 즉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행동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네.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판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타자를 위한 책임적 자유 안에서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네. 보네포가 자주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급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은 사실 급한 일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태도나 느긋한 태도, 안일한 태도, 이러한 자세는 평화를 위한 자세 혹은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땀을 흘리는 수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화 만들기입니다. 평화 만들기는 시간이 정말 급합니다. 오늘 수업의 주제는 성서가 밝히는 통일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서신학적 통일 이해입니다. 신구약 성서가 우리가 다루는 통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수업의 내용이죠.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 그리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을 통해서 통일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안내가 바른 안내였는지, 그러니까는 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 신학자들이 이해하는 통일론, 이러한 통일론의 안내가 바른 안내였는지의 여부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모든 것을 성서를 바탕을 해서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성서를 바탕을 두고 모든 행위를 규정한다고 할 때 통일에 대한 성서의 지침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통일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아내는 노력은 성서학자들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조직신학자들에게서도 있었고 기독교 윤리학자들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아주 폭넓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진 본문들을 보면은요, 화해, 일치, 용서, 사랑, 섬김, 평화, 정의, 희년 등과 연관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통일과 연관되어진 성서 내의 본문을 성서학자들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자들과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찾아 연구해 봤을 때 이 본문들이 화해, 일치, 용서, 사랑, 섬김, 평화, 정의,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화해를 이야기하는 본문, 일치를 이야기하는 본문, 용서를 이야기하는 본문, 사랑을 이야기하는 본문, 섬김을 이야기하는 본문, 평화를 이야기하는 본문, 정의를 이야기하는 본문, 그리고 희년을 이야기하는 본문이지만 이 본문들이 모두 통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성서학자들도 조직신학자들도 기독교 윤리학자들도 찾아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화해와 일치와 용서와 사랑, 이것은 성서적 이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섬김, 평화, 정의, 희년은 신학적 이해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드리는 중에 혹은 다음 수업을 통해서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분단의 세월 동안 평화와 통일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습니다. 방법이야 다르고 태도도 다르긴 했습니다만 남한, 북한 간의 수고뿐만 아니라 남한 내에서의 정부 간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대자인 주변 국가들과 국가 간에도 이러한 수고들은 있었습니다. 마치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표면적으로라도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 완화를 위해 수고한 것이니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마음에 두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통일학을 공부하는 중에 늘 이 부분을 기억하며 연구하고 있죠. 오늘 수업은 이러한 수고들의 공식적 수고의 산물인 남북 간 합의 문서들 그리고 정부별 혹은 정부 간 통일 방안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했던 수고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합의 문서들과 남한 정부 내에서 내놓은 몇 개의 통일 방안들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반도 분단 75년사는 갈등과 긴장의 역사였기에 대결했던 것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오래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남북 간에는 대결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화도 있었습니다. 모순적 양립이기는 하지만 대결 속에서 대화를 했고 대화 속에서 사실은 또 대결도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계속 75년, 분단 75년의 역사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간 대결을 하면서도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대표적인 것으로 남북 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여러 건의 합의문들이 채택되고 공표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6개의 성명서 혹은 합의서 혹은 선언문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간에 물론 두 사람이 직접 만난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을 앞세워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최초의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공동성명서입니다. 1972년 7월 4일 발표한 남북 공동성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 뒤에 노태우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 간에 이것도 대리인을 앞세워서 합의한 문서이기는 하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1992년 12월 13일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표됐습니다. 12.13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남북기본합의서를 굉장히 중요한 합의문이고
이후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합의문이나 성명문이나 이 모든 것들의 큰 흐름을 정해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7.4 남북 공동성명서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들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채택 선언한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2000년에 선언한 거죠. 네. 그리고 7년 뒤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14 남북 정상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선언문을 내놓았죠.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그 뒤 몇 개월 뒤인 9월에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선언문을 내놓죠. 9월 평양 공동선언이라고도 하고 9.19 선언이라고도 하는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이게는 정상 간의 합의에 의해서 분단 이후 현재까지 발표한 공동선언 또는 공동성명 또는 합의문, 이것은 모두 6개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12.13 남북 기본합의서, 6.15 남북 공동선언, 14 남북 정상선언, 4.27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혹은 9.19 선언이라고 하는 이 6개의 합의 문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이 성명서와 합의문 혹은 선언문에 있는 내용이 과연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 왔던 그리고 주장해야 하는 것들이 어떻게 얼마만큼 담겨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6개의 그 성명서 혹은 합의서 혹은 선언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남한 사회가 어떤 수고를 했는지, 그리고 그 수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라 나름대로 입장 정리해서 내놓은 통일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통일 방안 중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내놓은 통일 방안과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내놓은 통일 방안, 이 두 개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언문들이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굉장히 깁니다만, 그러나 선언문 또는 성명서, 합의문, 이 전체를 우리가 보는 작업을 해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고 알고 충분한 이해 가운데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전문들을 보지 않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위 여부를 몰라 그들의 때로는 편집되거나 편협된 주장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힘들지만 전문을 보는 방향으로 오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이 장글씨가 얼마나 여러분을 힘들게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되어졌던 남한사회의 수많은 수고들을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평화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주의적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수많은 약속을 통한 문서들, 합의를 통한 문서들을 우리가 검토해봤고, 그리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힘의 사용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적 화해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어가자고 하는 수많은 약속들을 했고 수많은 선언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평화는 힘의 사용이 아닌 평화주의적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든 정부들이 확인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것만이 성서의 답이고 그리스도의 답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화해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통일, 평화를 만들어야 통일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장하는 화해신학입니다. 네. 우리가 남한교회, 북한교회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남한교회와 북한교회로 구분하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어떤 분들은 해방 이후부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저는 분단 이후부터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야 황해도 지역교회, 경상도 지역교회 정도로 구분을 했죠. 이렇게 남과 북으로 교회를 구분해서 정리한 것은 분단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는 길게 보면 75년, 짧게 보면 70년, 한국전쟁을 기점으로는 70년, 해방 직후 분단 상태로 보면 75년. 이는 사실은 남한교회다 북한교회다라고 구분을 한 건 그리 긴 세월이 아닌 거죠.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이북교회, 이남교회라고도 이야기하고 북녘교회, 남녘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북한, 남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북에서는 그리 달가워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쾌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북측 교회, 남측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남북이 만나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수업에서는 북한교회, 남한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대체적으로 씁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은 이북교회, 이남교회, 북녘교회, 남녘교회, 북측교회, 남측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8월 15일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온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날로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내놓았습니다.
이게 한반도 분단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에서 기도해온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전쟁 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남북교회와 지도자들을 1986년 스위스 근리온에서 만날 수 있도록 조사를 했죠.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89년 WCC 중앙위원회는 8.15 직전 주일을 온 세계 교회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로 지키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에서 반은 못하고 2017년, 2018년, 2019년의 기도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2017년이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남북 화해 물결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고 2018년에 그 놀라운 판문점 회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2018년 한 해만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2019년은 바로 올해 직전 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기도문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15일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에 맞서 맨손으로 대한 독립을 외칠 때도 하나였고 36년 동안의 긴 사세를 끊고 삼천리 방방곡곡 자유의 함성이 메아리칠 때도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5,000년 동안이나 하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하나로 인도하신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강제로 나뉘었습니다. 그토록 분단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자유롭게 오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썼지만 일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감격 속에는 분단이라는 커다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단절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좇아 우리의 염원을 외면했습니다. 광복의 은총이 곧 역사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여, 다시 하나가 되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간구합니다.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의 시도조차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외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고한 평화 체제를 우리 손으로 만들게 하소서. 강한 나라들이 우리 땅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는 무관심하다 해도 우리끼리 마음과 뜻과 힘 모아 정진하면 그 어떤 세력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자주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개척해가는 것임을 되새기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남과 북, 북과 남이 서로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이 부족하면 북에서 주고 북이 부족하면 남에서 주면서 서로 돕고 살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 북과 남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건설하기 원합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 구도에서 남북, 북남이 서로 돕는 것만이 살 길이요 미래의 안정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생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이 지혜로 너무 오랫동안 닫혀있는 개성공단을 다시 열게 하시고 금강산의 절경들을 더 이상 묵히지 않고 다시 찾아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끼리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남의 눈치 보느라 실현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남북, 북남의 공존공용을 위해 과감히 실행하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반도의 조선반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남북, 북남의 민이 서로 웃으며 만나고 외세 간섭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여 온전한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남과 북, 북과 남이 우리 자신의 의사에 따라 나누는 것이 평화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내려주소서. 평화의 주님이 주시는 은총을 어떤 세력도 감히 막아서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게 하소서. 지금 당장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구석구석에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주님, 백두에서 한라를 지나는 오늘의 이 기도가 전 세계에 울려 퍼져 지나는 길목마다 남과 북, 북과 남 그리스도인들의 숨결이 평화와 통일의 기운으로 되살아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문을 들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드린 기도대로 주께서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는 한반도라는 상황에서 통일을 꿈꾸지만 분단은 냉혹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이상이고 분단은 현실입니다. 통일을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분단의 현실은 늘 답답합니다. 최근의 예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남북긴장은 분단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한 예입니다. 그럼에도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되는 민족의 절실한 소망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에 분단의 현실에 주저앉을 수 없고 통일의 이상을 위해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기독교 현실주의라는 개념 하에 자신의 신학적 작업을 발전시킨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 라이놀드 니버를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기독교 윤리학자이고 목사이지만 미국 정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회자되고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정치학에 여러 학파가 있는데 그 중에 현실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이 현실주의 학파에서 라이놀드 니버는 대북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라이놀드 니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라이놀드 니버는 굉장히 그 정치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핵심 개념은 기독교 현실주의입니다. 기독교 현실주의 하에서 자신의 모든 신학적 작업을 발전시켰죠. 오늘 우리의 수업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데, 라이놀드 니버의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극복하여 이상을 향해 가는 방법을 추구했던 학자의 이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철저하게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현실을 극복하고 이상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아이디어와 시사점이 분명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니보에게 있어서 사랑과 정의는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니보는 사랑을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니보에게서는 유의미한 개념입니다. 니보는 사랑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능하지만 가능해야 된다. 네, 매우 역설적이죠. 네. 그리고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의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완벽한 건데 그 완벽함에 온전히 다다를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에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도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으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헷갈리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니보에게 있어서의 사랑은 불가능한 가능성이고 니보에게 있어서 정의는 사랑의 근사치적 접근인 겁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먼저 이해하면서 니보를 통해서 우리의 주제를 향해 도움닫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니버의 이러한 주장, 신학적 주장에 입각해서 현실적 한반도 통일 방안, 이것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정치신학 담론을 넘어서 화해신학 담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 중심주의에서 세력 균형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 너머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북한 사람들은 소위 뿔 달린 빨갱이로 북한 사람을 소위 뿔 달린 빨갱이로 희화하는 학습은 분단의 경험이 가져온 불행한 트라우마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분단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 긴장과 공포의 확대 재생산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힘의 사용의 정당성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의 이기성, 힘의 부패성을 경계하고 그 제재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니보가 힘의 사용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힘의 이기성에 의한 힘의 부패성에 의한 힘의 남용의 가능성을 경계하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그 권위를 사용하는 것에 경계하여 국민적 동의와 합의를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대화와 화해에 강조점을 둔 것으로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니보가 불가능한 가능성으로서의 사랑이 근사치적으로 실현되는 곳의 정의요, 그 정의가 강자가 지배하는 이기적 권력에 맞서는 힘의 사용의 정당성이라 주장한 것은 역설적으로 약자를 위한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읽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니보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정전론의 관점이 아닌 화해론의 관점에서 읽을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니보가 기독교 현실주의지만 니보의 기독교 현실주의는 우리가 수업에서 내내 주장하는 화해론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보의 사랑과 정의 그리고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이러한 역설적 읽기, 저는 역설적으로 읽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역설적 읽기는 한국교회가 공격적 정복주의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로 그 입장을 전환한 것이 현실적으로 옳다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의 적극적인 실천은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주장을 포함해 모든 담론이 갖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다음에 니보의 신앙적 고백은 오늘 수업의 결론으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든 역사적 세력들이 우리를 세계 공동체라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인류의 최종적 가능성이자 불가능성이다. 이것을 성취하는 과제는 모든 역사적 성취들의 단편적이고 파편적인 성격을 이해한다면 동시에 그 성취들의 의미에 관한 확신 중에 있는 신앙의 견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앙은 인간사의 완성이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원은 인간의 자원보다 훨씬 방대하고 하나님의 참으시는 사랑은 인간의 노력이 갖는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인간의 성취에 담겨 있는 타락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가 되시죠? 자, 여러분이 피해갈 수 없는 시간입니다. 강의 노트 검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대로 강의 노트를 검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주차부터 14주차까지 강의 노트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부분 정리해 놓으셨겠고 그리고 정리가 다 되신 분도 계시겠죠. 물론 8주차는 없고 1주차도 없습니다. 두 번째, 매주차 강의 노트 앞에 본인 이름과 학번을 적으십시오. 2주차, 3주차, 4주차 맨 앞페이지에 본인 이름 그리고 본인 학번을 적어두십시오. 눈에 잘 띄게. 세 번째,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영상으로 강의 노트 정리한 부분들을 연속으로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고 얻게 된 지식과 통찰력을 2개 이상 말하기입니다. 본인의 얼굴을 비추어 가며 설명을 30초 이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업을 통해 알게 되고 얻게 된 지식 그리고 통찰력을 2개 이상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신 영상을 다음 이메일 주소로 6월 26일까지 3분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작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한 학기 여러분과 만난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앞으로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십시오. 안녕.